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복수만을 꿈꾸며 살고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는 평범한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저는 원래 지방에서 할머니와 단 둘이서만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셨거든요. 할머니에게 듣기로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혼하고 얼마 뒤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그 이후로는 줄곧 할머니와 둘이 살았어요. 저는 세상에서 저희 할머니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저에게는 유일한 보호자이자 친구였으니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결혼하고 중국에서 살던 고모가 갑자기 할머니 댁에 나타났어요. 중국에서 남편과 이혼하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굴러온 덜이 박힌 돌 뺀다고 하잖아요. 딱 그 꼴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고모는 저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어요. 학교가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늦게 들어온 저를 위해 할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시러 주방에 가시면 고모는 저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냈어요. 너 지금 시간이 몇 시니? 학교 끝났으면 빨리빨리 들어와서 할머니 밥이라도 차려줘야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딸인 본인도 있는데 왜 나한테 밥을 해라 마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저 지금 아르바이트하고 오는 거예요. 밥 시간 됐으면 고모가 차려 먹으면 되지. 왜 저더러 그러세요? 어머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이래서 부모 없는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그리고 너는 다 큰 애가 왜 아직도 할머니한테 빌붙어 있어? 우리 엄마가 대학까지 보내줬으면 독립해서 할머니 호강시켜줄 생각을 해야지. 어쩜 이기적인 게 네 아빠랑 똑같니? 할머니네 집에서 살겠다고 왔으면 그냥 조용히 살면 될 일이지 갑자기 나타나서는 어떻게든 저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자꾸 저더러 대학 졸업하면 취직해서 나가라는 소리를 했어요. 결국은 고모의 모진 구박을 버티지 못한 저는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할머니와 헤어지는 건 너무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모 말대로 대학도 졸업했고 그 동네에서 젊은 제가 일할 만한 마땅한 일자리도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만 해서는 할머니에게 효도는커녕 생활비조차 드릴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서울살이를 시작한 저는 일자리부터 찾았습니다. 돈이 급하다 보니 다른 건 보지도 않고 바로 근무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골프장이었는데 전화나 받고 예약이나 받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비전이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돈이 필요하니 일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보자 싶었죠. 전화만 받고 안내만 하면 되는 일이라길래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더군요. 매일 꽉 끼는 유니폼을 입고 높은 구두를 신고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집에 오면 그대로 쓰러져 자기 바빴습니다. 계획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만 일하려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 꽤 오래 일했어요. 거기서 남편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근무하던 골프장 대표의 친구였어요. 처음엔 남편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일 대낮부터 매일 골프장이나 드나드는 남자가 괜찮을 리 없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남편은 저는 아예 꿈도 못 꿀 정도로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골프장 다른 직원들 말이 청담동에 유명한 에스테이트 건물이 있는데 거기 대표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 건물주다 보니 매일 한량처럼 골프나 치러 다니는 거였죠. 그런데 제가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골프장에 올 때마다 저에게 자꾸 수작을 걸고 친한 척을 하길래 제가 만만해서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제 휴대폰 번호를 물어보더니 저녁이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호기심 반 관심 반으로 남자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과 저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이 저녁을 먹자고 했을 때 단번에 거절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이진 않았을 거예요. 사실 결혼하게 된 것도 말이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을 때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골프장으로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혼자도 아니고 시어머니 아시는 분들을 잔뜩 데리고요. 당시엔 저도 시어머니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니 근무하던 대로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일행 중 한 분이 골프장에 처음 온 분이었는데 예약하지 않고 오셔서 골프장 이용이 어려우셨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막무가내로 나왔어요. 네가 뭔데 이용을 못한다 만다 난리야? 여기 이분이 누군 줄 알아? 여기 골프장을 통째로 인수하고도 남을 뿐이라고. 여기 대표 어딨어? 이 대표 어디 갔냐고? 시어머니는 대표까지 부르면서 저를 쏘아봤어요. 시어머니의 큰 소리에 골프장 대표가 달려나왔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그런데 대표가 시어머니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아는 체를 했습니다. 준석이 어머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저희 직원이 뭘 잘 몰라서 실수했나 봐요. 바로 준비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대표 입에서 나온 이름은 바로 제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분이 남자친구의 어머니였던 거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아예 작정을 하고 저를 보러 온 거였더군요. 이 대표가 우리 아들 친구라 내가 믿고 어려운 손님 모시고 온 건데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무슨 저런 애를 직원으로 써? 당장 잘라! 시어머니는 옆에 있는 일행들에게 저런 애한테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대표에게 저를 자르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렇게 몰상식하고 무식한 졸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온 거였죠. 제가 퇴근할 시간까지 골프장에서 기다렸다가 퇴근하려고 하는 저를 불러서 본인의 차에 태웠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경악스러웠죠. 내가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만난 여자애들 다 만나고 다녔지만 너는 최악 중에 최악이다. 대학도 지잡대 골프장에서 전화나 받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부모까지 없을 수가 있어? 시어머니는 이미 제 뒷조사까지 다 했더라고요. 제가 나온 학교랑 사는 곳, 가족관계까지 싹 다 말이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랑 한 공간에 앉아있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좋게 말로 할 때 내 아들 옆에서 떨어져. 안 그러면 내가 너 서울 하늘 아래 발도 못 붙이게 살게 할 테니까. 당시에 남편이 돈 좀 있는 집 아들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드라마에서나 봤던 장면이 제 앞에 펼쳐질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돈 봉투만 저에게 안 던졌지 말로 가슴에 비수를 푹푹 쑤셨어요. 시어머니의 막말은 성공이었습니다. 원래도 저는 절대 주제 넘는 짓은 하지 않아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도 이 남자와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건도 조건이었지만 저는 그 정도로 남편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온 뒤 남편과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됐냐고요. 얼마 뒤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혼자 끙끙 앓다가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이 꽤 놀라웠습니다. 아이씨 라고 한마디 내뱉고는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때 제 기분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니었고 예정에 없던 임신이었으니 남자가 놀란 거야 당연하지만 그때 남편의 표정은 딱 아이씨 똥 밟았네 였습니다. 저는 이대로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 게 맞나 매일 밤 고민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과 헤어지게 되면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었거든요. 당연히 제 아이니 낳아 키워야 하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뱃속 아이를 아버지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할머니께서 저를 금이야 오기야 길러주셨지만 사실 저도 부모 없이 자랐잖아요. 부모의 부재가 아이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아이를 저처럼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뱃속의 아이만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결심했어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보기로요. 그런데 제 인생은 참 이상해요. 순탄하게 넘어가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 임신 사실을 알고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따라 청담동의 으리으리한 저택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던졌어요. 내가 너 다시 볼 일 없게 하라고 했지? 그 염치 없는 얼굴을 들고 어떻게 또 내 앞에 나타나? 저는 무슨 대역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거실에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저와 아이가 걱정되기는 하는지 제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엄마, 이제 좀 포기해. 그럼 내 새끼 임신한 여자를 나더러 버리기라도 하라는 거야? 아무리 돈밖에 모르는 엄마라도 양심은 있어야지. 뭐야? 이 멍청한 자식아. 어쩜 만나도 저런 년을 만나. 내가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당신이야말로 작작 좀 해. 무식하게 컵이나 바닥에 던지고. 당신 좀 창피하다고 그럼 우리 집 핏줄을 버려? 괜히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고 당장 애 배 나오기 전에 식부터 올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시아버지께서 핏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자식이라고는 남편 하나뿐이다 보니 유독 더 손주가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하셨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의 고집 덕분에 얼마 뒤 저는 식을 올리고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청담동 며느리가 되기는 했지만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도 걱정이 많았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하지만 결혼식 날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더는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결혼식의 속사정을 모르시는 할머니께서는 제가 부잣집에 시집간다고 마냥 좋아하셨거든요. 다 커서도 할머니에게 효도 한번 못한 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그래도 시집이라도 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다행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항상 제게 못되게 굴었던 고모가 샘내며 배 아파하는 모습도 볼만했죠. 곰인 줄 알았더니만 어떻게 저런 대어를 나갔대. 이게 다 내 덕인 줄 알아. 내가 너 서울 올라가라고 해서 네가 네 남편 만난 거잖아. 그 덕 잊지 말고 평생 나한테 잘해라. 본인이 서울로 나를 내쫓았기 때문에 제가 남편을 만난 거라며 평생 은혜를 갚으라네요. 저는 얄미운 고모를 봐서라도 보란듯이 잘 살아야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다짐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저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사실 저는 시부모님께서 처음에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고 했을 때 조금 기대했어요. 식을 올려도 시어머니께서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옆에 데리고 살면서 좀 가깝게 지내고 싶으신 마음이 있기는 한가 보다 싶어 내심 기대했죠. 그런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같이 살자고 하신 건 저를 가족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아무렇게나 부려먹을 생각이었어요. 네가 평범한 집안 자식 정도만 돼도 내가 이 정도로 걱정은 안 할 텐데 워낙 부족한 게 한두 가지여야 말이지. 이 집에 살면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직시하고 김 여사가 하라는 대로 배우고 시키는 대로 해. 내가 그나마 좀 쓸만하다 생각이 들면 그때 호적은 정리해 줄 테니까. 식을 올리고 한 집에 사는데도 시어머니는 저를 이 집 식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배가 만삭이 될 때까지도 혼인신고를 못하게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기준에 제가 부합할 때가 되면 그때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고 혼인신고도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며느리 테스트 같은 거였죠. 그러다 보니 저는 시어머니 말씀에 한마디라도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알아서 미움받을까봐 무섭기도 했지만 제가 제 생각을 조금이라도 시어머니 앞에서 말하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난리를 쳤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집에 손님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고는 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에스테틱 VIP들을 모시고 접대를 하는 자리였죠. 파티 일주일 전부터 시어머니는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음식 준비부터 세팅, 집안의 꽃장식까지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 던지고 부숴버렸어요. 옆에서 시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으면 꼭 분노조절 장애 환자 같았죠. 조금만 화가 나도 불같이 화를 내고 손에 집히는 대로 다 망가뜨려야 직성이 풀렸거든요.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제가 도와드릴 건 없을까 싶어 시어머니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저도 명색이 이 집안 며느리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배도 나와서 거슬려 죽겠는데 왜야 그렇게 앞에서 알짱거려? 사람들 앞에서 결혼 전에 임신해서 시집왔다고 광고하니? 자기 손주를 임신한 며느리더러 툭하면 배가 나와서 거슬린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옷으로 좀 가리기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결혼 전에 임신한 게 자랑이냐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호통 소리를 들으면 항상 눈이 질끈 감기고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애써 차가운 손을 세게 움켜쥐며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요한 파티인데 저도 좀 돕고 싶어서요.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넌 아직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닌데 네가 할 일이 뭐가 있니? 정 돕고 싶으면 김 여사 따라 들어가서 주방 일이나 좀 돕던지. 제가 망설이다 한마디라도 건네면 시어머니는 무서운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화를 내셨습니다. 더군다나 혼인신고를 할 때까지는 저는 이 집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집에 고용된 직원도 아닌데 저는 항상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함께 지내며 행사 준비를 해야 했어요. 거기다가 행사가 시작되면 저는 더 자취를 감춰야 했습니다. 제가 괜히 사람들 눈에 띄어서 좋을 게 없다고요. 자랑할 만한 게 하나라도 있어야 사람들 앞에 내세우지. 거기다가 너 골프장에서 일했던 거 알아보기라도 하는 사람 있으면 어떡하니? 아휴, 나는 상상만 해도 너무 싫다. 시어머니는 제가 골프장 데스크에서 일했던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도 있을까봐 걱정하셨어요. 그런 며느리를 봤다는 게 너무 창피하다고요. 처음엔 저도 일하는 분들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게 당연히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집안에 손님이 오시면 알아서 집 안에 숨어 있었어요. 저에게 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이 집이 아니면 만삭의 몸으로 할머니가 계신 시골에 다시 내려가야 했으니까요. 그 이후에도 저는 시어머니께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저를 예뻐할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거기다가 시어머니에게 매일 구박받고 혼나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었던 건 바로 남편이에요. 저와 결혼하겠다고 자기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반항도 했던 사람이 막상 식을 올리고 한 집에 살기 시작하니 저는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매일 뭘 하고 다니는지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어요. 심지어 뱃속의 아이에게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오르면서 한 주에 한 번씩 산부인과에 가는데도 한 번을 함께 가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임신하고 딱 한 번 병원에 같이 가준 적이 있었네요. 바로 아이 성별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입에서 딸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 남편은 병원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날에서야 남편이 저와 결혼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아이씨, 점쟁이 말이 무조건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쪽팔리게 시까지 올린 건데 이 망할 놈의 점쟁이. 당장 가서 복비 내놓으라고 해야지.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생긴 저를 책임지기 위해 식을 올린 게 아니라 제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고 해서 저와 식을 올린 거였어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이가 아들인 줄 알고 나랑 결혼한 거였어? 그리고 나랑 식 올린 게 쪽팔려? 그런 사람이 나랑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저는 너무 서러워서 절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남편은 혼자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기가 차더군요. 얼씨구, 네가 울긴 왜 울어? 그 점쟁이가 네 뱃속 애가 딸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너랑 결혼 안 했지. 내가 미쳤다고 너같이 아무것도 없는 촌년이랑 결혼을 하겠냐?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워낙 핏줄을 중시하시고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시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워낙 젊어서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니까 시아버지께서 에스테틱 건물을 남편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옛날부터 사업차 동남아 쪽에 가 계신 일이 많았대요. 한국을 비우는 일이 많다 보니 남편이 정신 차리고 참한 여자 만나 손주 하나만 순풍 낳아주면 강남에 에스테틱 건물을 바로 중개해 주신다고 하셨답니다. 남편은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반항까지 하며 임신한 저와 결혼을 한 거였어요. 점쟁이가 제 뱃속 아이가 아들이라고 한 말을 믿고요. 저는 그때의 배신감을 잊지 못합니다. 물론 남편처럼 생각 없고 철없는 사람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만큼은 불쌍하게 여기고 걱정하고 있다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일말에 제 기대감이 산산조각이 난 거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아예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거기다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에게 뱃속 아이가 딸이라는 소리는 찍소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들이라고 큰소리 쳤는데 아니라는 거 알면 아버지가 지금 당장 우리 둘 다 내쫓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애 나올 때까지 찍소리도 하지 마. 에이, 암튼 도움이 되는 게 없어. 저는 남편이나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모르게 불룩하게 나온 배를 꽉 끌어안았어요. 혹시나 이 몰상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다 제 아이 귀에 들어가기라도 할까봐요. 그리고 저는 더는 혼인신고를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시아버지께서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을 때 선수를 쳤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이가 태어날 텐데 아직 혼인신고도 못했다고요. 시아버지가 동남아로 돌아가시고 나면 시어머니께 또 혼날 게 뻔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제 아이를 위해 호적이 필요했어요. 괜히 바보처럼 멍하니 있다가 혼인신고나 아이 출생신고도 못하고 이 집에서 쫓겨나면 안 되니까요. 어차피 뱃속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은 남편도 숨기고 싶어하니 어쩔 수 없이 제 뜻대로 해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너희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하고 뭐 했어? 우리 손주 나오면 바로 출생신고부터 해야 되니까 바로 가서 하고 와. 오기서 지금 당장 얘네 데리고 구청 가서 혼인신고부터 해줘. 시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저는 남편을 따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러 가는 내내 남편이 저를 쏘아보았지만 저는 애써 모르는 척 했어요. 어차피 이 집구석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사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살궁리는 해야 했으니까요. 역시나 시아버지께서 출국하시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애 낳을 때 되니까 꼴에 아주 잔머리를 굴리는구나. 그런데 어쩌지? 네가 그래봤자 내 손바닥 위야.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시고는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도 저를 여전히 무시하셨어요. 저는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임신하고도 아이가 나올 때까지 채 7kg도 찌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이런 상태면 출산할 때나 아이를 낳고 난 후 산모 건강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아이가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잘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편하게 쉴 수도 먹을 수도 없었어요. 마치 죽을 날을 받아놓은 시한부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아이가 태어나고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시부모님께서 저를 어떻게 대하실지를 생각하면 벌써 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면 어떻게든 저를 내쫓으려고 하실 거예요. 그나마 제 편이었던 시아버지마저 마음이 돌아설 테니까요. 저는 임신한 내내 마음 졸이고 힘들어해서 그런지 출산일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나오질 않았어요. 결국엔 유도분만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역시나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남편까지도 말이죠. 저는 너무 서러워서 도저히 할머니께도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이나 시부모님께 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싶어서요. 퇴근하기 전날 고모와 함께 서울에 올라오신 할머니는 아이 얼굴만 보고 바로 내려가셨어요. 왜 벌써 내려가 할머니? 내가 서울에 호텔 예약해 줄 테니까 거기서 하루 쉬고 내일 또 아기 보러 와요. 아이고, 올라오면서 너희 시부모님 만나기라도 할까봐 내가 얼마나 종종걸음으로 왔는데. 할머니는 우리 아기 얼굴 봤으면 됐다. 너희 시부모님 오기 전에 얼른 갈 테니까 우리 공주님 밥 잘 챙겨 먹고 몸조리 잘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할미한테 전화하고. 할머니가 바로 보내줄게. 할머니는 병원에 오시지 않을 시부모님 눈치를 보느라 불이 나게 집에 내려가셨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저는 전보다 더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아무도 저와 아이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하게 버티자 마음먹었습니다. 저에게는 거지 같은 시댁이고 남편이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남편을 닮아가고 시부모님을 닮아가다 보면 핏줄이니 시부모님들도 아이만은 예뻐해 주실 거라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에요. 그날만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시어머님께서 아침부터 저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알고 보니 전날 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피부과 예약을 잡아놓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깜빡하고 연락을 못했어요. 제가 신생아를 키우다 보니 낮이고 밤이고 애를 재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예약이 된 줄 알고 피부과에 갔다가 예약이 안 되어 있어서 그냥 돌아오신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원래 그런 거에 좀 예민하세요. 특권의식이 있다 보니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다 프리패스로 들어가야 하는데 못하게 하면 굉장히 예민하게 굴었죠. 그날도 피부과에 갔다가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예약이 안 됐다고 자기만 못 들어가게 한 거에 대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를 불러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도대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팔자 좋게 노는 애가 그거 전화 한 통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못하니? 너 원래 하던 일이 전화 받고 예약하는 거였잖아. 이제 이 집에 좀 산다고 네 주제가 달라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예약하는 일도 못하는 거냐?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잠을 통 못 잤더니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금방 다시 예약할게요. 이게 사람을 놀리나? 내일부터 김원장 휴가라고 내가 오늘 꼭 예약하라고 했잖아. 너 설마 이거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 나 약 먹이려고? 너 안 되겠다. 너처럼 정신 못 차리는 애는 한번 제대로 혼나봐야 돼. 너 핸드폰 내놔. 당분간 너 외출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어. 이게 다 나 엿먹인 벌이야. 어머니 말도 안 돼요. 핸드폰 주세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잘못했다고 사정사정을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핸드폰을 가지고 가 일주일 동안 주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일주일 동안 외출까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집안에서 아이와 둘이서만 지냈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이 과하다 싶어 남편에게 계속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전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저를 귀찮아했습니다. 우리 엄마 한번 열받으면 말 안 통하는 거 몰라? 안 그래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얼굴에 주름만 잔뜩 생긴다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데 그런 실수를 하면 어떡해? 남편은 전혀 제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애초에 저를 신경 쓰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어떤 대접을 받든 어떤 취급을 받든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가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날 새벽 응급실에서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놀란 고모가 새벽부터 저에게 계속 연락을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자 연락이 되지 않은 거예요. 고모는 남편에게도 전화했는데 남편도 전화를 받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장례식장에 도착해서야 남편과 통화가 된 거죠. 남편도 계속 핸드폰을 받지 않아 고모가 남편 사무실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했답니다. 만약 고모가 남편 회사까지 전화하지 않았다면 저는 할머니의 장례식장에도 못 갈 뻔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요. 이게 다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사람이 실수 한 번 했다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댁 식구들은 비서만 달랑 보내고 아무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이 끝나고도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일하는 분에게 맡기고 온 딸아이도 마음에 걸렸지만 도저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대로 아무 가게나 들어가 혼자 술을 진탕 먹었어요. 너무 속상해서요. 새벽이 돼서야 술에 취한 채 시댁에 들어간 저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하신 말도 안 되는 행동 때문에 제가 할머니 임종도 못 지켰다고요. 저한테 할머니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저게 정신이 나갔네.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이 새벽에 들어와서 추태야. 내가 네 할머니가 어떤 의미인지까지 알아야 하니?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술 먹었어? 술에 취해 제가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흘겨보고 계셨고 옆에 있던 남편이 놀라서 저를 말렸어요. 이거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매일 노예처럼 부려먹고 구박하는 집구석에서는 더는 못 살겠어. 나 지금 당장 내 아이 데리고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도 모르게 속에 있던 말이 불쑥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이 집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은 내내 했지만 참고 참았어요. 참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말에 시어머니의 인미가 실룩거리더니 바짝 올라갔습니다. 더는 제 인생에 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소리까지 내며 크게 우셨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행동에 저는 순간 놀라서 어깨가 절로 움츠러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소리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주 잘 생각했어. 네가 드디어 좀 내 마음에 드는구나. 시간 끌 거 없이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네 딸 데리고 나가. 제게 나가라는 말 한마디를 던진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일하는 여사님에게 곧바로 제 짐을 싸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뒤 제 짐과 딸아이 짐이 고스란히 현관 앞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잔뜩 찌푸린 눈빛으로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나를 왜 쳐다봐? 네가 먼저 더는 우리 집에서 못 살겠다며. 난 우리 집에서 못 나가니까 너나 나가. 그럼 우린 딸은? 당신 우리 딸도 버리겠다는 거야? 당신이 책임지겠다고 나랑 결혼했으면 책임져야지. 저는 남편의 거지 같은 면상을 마주보고 싶지도 않았지만 제 딸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딸에게 애정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식을 버릴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얘 하는 것 좀 봐. 네가 네 입으로 나랑은 못 살겠다고 네 새끼 데리고 나가겠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는 아들하고 내 사이까지 찢어놓으려고 수쓰는 거니? 얘 아주 무서운 애네.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니까. 저도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은 맞지만 일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갑자기 본인이 피해자인 척하며 저에게 아들과 본인의 사이를 찢어놓으려고 제가 여우짓을 한다네요. 거기다가 더 어이없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나도 더는 힘들어서 너랑 못 살겠다. 이래서 어른들이 다들 결혼은 수준 맞는 사람하고 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 내가 실수했어. 애까지 생겨서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줬더니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양심도 없이 구네.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저 갓난애를 버리고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애 핑계 대지 마. 너도 나나 우리 집안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집 돈만 보고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아보겠다고 빌붙어 있었던 거잖아. 너희 할머니 병원비에 장례식 비용까지 내가 다 냈으니까 그거 위자료 했다고 치고 넌 그냥 조용히 이 집에서 나가. 저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해볼 기회조차 없이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식을 올린 지 1년 만에 헤어지게 됐습니다. 지난 세월 끔찍했지만 저에겐 천사 같은 딸이 남아있었어요. 할머니마저 돌아가신 세상에 저는 딸과 단 둘만 남게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딸을 잘 키우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제 수중에 있던 3천만 원을 가지고 반지하 월세를 구했어요. 동네에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아이를 보냈습니다. 어린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아이와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저는 백화점 판매직으로 근무했어요. 근무 시간에 비해 월급이 적지 않았거든요.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 남편에게 찾아가 위자료나 양육비라도 달라고 사정이라도 하고 싶은 순간이 굴뚝 같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런 거지 같은 인간들과는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나와서 아이와 둘이 살다 보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진작 나오질 않았을까 후회마저 되더군요. 그런데 얼마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기가 계속 음식을 토하고 어디가 안 좋은지 계속 몸을 웅크리고 운다고요. 저는 걱정이 돼서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곧장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잘못 먹은 것 같아 동네 소아과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아이의 심장 소리가 좋지 않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당연히 아플 때도 있지만 큰 병원에 가라고 하니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그 길로 바로 택시를 타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 딸아이가 선천적으로 심장기형 질환을 타고났다네요.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은 희귀병인데 곧바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이쯤 되니 제가 전생에 죄를 지어도 아주 큰 죄를 지었구나 싶었어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꼬이고 꼬일 수가 있나요?
저는 딸아이의 병증에 대해 알고 난 뒤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 펑펑 울며 제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이게 팔자 더러운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서요. 하늘도 무심해요. 부모가 없이 살아온 제가 안쓰럽지도 않은지 이제는 하나뿐인 자식마저 빼앗아가려고 하시니까요.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백화점부터 그만뒀습니다. 지금 당장 딸아이를 살리는 게 급했으니까요. 우선 수술 날짜부터 잡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우리 딸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현실이라는 건 언제나 잔인합니다. 수술비도 간신히 마련했는데 수술이 끝나고 나니 그때부터 병원비가 말도 안 되게 불어났어요. 비급여 주사 비용이 몇백만 원은 넘는 것도 있었어요. 결국은 집 보증금까지 빼서 다시 병원비로 냈는데도 입원 기간이 길어지니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24시간 아이 옆에 붙어 있어야 하니 일도 할 수 없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자존심이라는 자존심은 다 버리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에게 사정했어요. 딸아이가 아픈데 병원비가 없다고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머리 숙여 빌었습니다. 어머님, 지금까지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병원비 좀 보태주세요. 어머니 하나뿐인 소녀잖아요. 지금 수술하고 주사로만 간신히 연명하고 있어요. 그 주사 못 맞으면 우리 아기 죽어요. 제발요. 어머, 얘 지금 뭐라는 거야? 걔가 왜 내 손녀야? 네 딸이지? 그러게 애 좀 잘 키우지. 보란듯이 잘 살겠다고 나가놓고는 어떻게 했길래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드니? 난 너한테 줄 돈 10원 한 푼도 없으니까 괜한 짓 하지 말고 썩 꺼져.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사악한지 모르겠습니다. 병원비가 힘들면 주사 비용이라도 몇백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애원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내쫓았어요. 저는 그대로 시댁에서 쫓겨나 한참을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댁에서 일하시는 김 여사님이 나오셨어요. 안에서 저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는지 제가 안쓰러우셨나 봅니다. 이 돈 얼마 안 되는데 아이 병원비에 보태서 써요. 도저히 내가 눈물이 나서 이대로는 못 보내겠어.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꼭 전화해요. 알았죠? 저는 김 여사님이 주신 봉투를 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결혼하고 시댁에서 한 1년 저를 본 게 다인 분도 제가 안쓰러워 가진 돈을 다 빌려주시는데 자기 손녀가 죽게 생겼다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시어머니가 악마처럼 느껴졌죠. 유리 아빠는 아직 그 회사에서 일하죠? 저번에 보니까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던데 혹시 그 사람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시댁에 오기 전에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했어요. 워낙 상황이 급하다 보니 거지 같아도 남편에게 부탁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김 여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놀라웠습니다. 어머, 몰랐어요? 유리 아빠 조금 있으면 재혼할 것 같아요. 그새 여자를 언제 만났는지 요즘 사귀는 여자 데리고 집에 자주 와. 사모님도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고. 괜히 연락해서 또 상처받지 말고 유리 살리는 데만 신경 써요. 남편이 재혼을 한답니다. 새로 만난 여자가 외국에서 공부하다 온 수재에다가 집안도 되게 좋다네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슬슬 재혼을 시키려고 준비 중이래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제 가슴은 산산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을 나와 제가 딸아이와 고군분투하고 있는 동안 남편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은 아프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인생이니까요. 남편이 밉고 싫었지만 김 여사님 말대로 지금 당장은 아이를 살리는 데만 신경 써도 모자랐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아이는 1년 넘게 버티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생애를 얼마 남기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 정도를 버틴 것도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했어요. 사실 수술이 끝났을 때 경과가 좋지 않아 6개월도 버티기 힘들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딸은 1년이나 넘게 제 곁에 있어줬어요. 몇백씩 하는 비급여 주사를 계속 맞으면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텼거든요. 그 병원비를 어떻게 다 감당했느냐고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매일 밤 하늘을 원망한 게 효과가 있었는지 하늘에서 제게 작은 선물을 하나 보내줬어요.
시어머니에게 거부당하고 김 여사님에게 받은 봉투를 받아 병원으로 향하는데 뜬금없이 고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희 친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고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친어머니는 좀 있는 집 아가씨였답니다. 아버지와의 결혼을 집안에서 반대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그 시골에 내려와 아버지와 저를 낳고 살았는데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하게 된 어머니는 저를 낳고 바로 이혼하신 거죠. 원래 부족한 거 없이 유복하게 자랐던 어머니가 그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며 살라고 하니 답답했던 거죠. 저를 낳고 바로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는 공부를 하기 위해 일본으로 가셨대요. 외가에서도 어린 나이에 이혼한 딸을 한국에 두기 창피하다 보니 도피 유학을 보낸 거죠. 그러다가 일본에서 만난 남자와 재혼을 했답니다. 남자는 일본의 백화점을 운영할 정도로 부자라 평생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았대요. 어머니의 재혼 상대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자식도 낳지 않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그 남자가 죽어서 그 많은 재산이 다 어머니에게 상속이 됐대요. 일본에서 자식도 없이 혼자가 되자 이제야 저를 찾아야겠다 싶으셨던 거죠. 이제야 찾아와서 미안해. 난 너희 아빠가 죽은 줄도 모르고 당연히 재혼해서 너랑 잘 살고 있을 줄 알았어. 당시에 아버지도 젊은 나이였으니 당연히 재혼해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답니다. 어머니가 제가 보고 싶어도 이미 잘 살고 있는 애 앞에 나타나기 미안했다네요. 저는 갑자기 나타난 친어머니에게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만큼 인생을 살다 보니 맞지 않는 사람과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잘 아니까요.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돈 많은 친엄마가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염치 없지만 어머니에게 제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도움으로 우리 딸 유리는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큰 고통 없이 갈 수 있었어요. 딸아이가 떠나고 제 심장이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의 사망 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까마득하게 몰랐는데 호적상 제가 이미 미혼모로 되어 있더군요. 애초에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내용이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만 남편과 시댁 사람들이 모두 다 작당하고 저를 속인 거더군요.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분명 남편 비서와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를 속이고 신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딸아이의 출생신고도 제 밑으로만 해놓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호적상으로는 저는 미혼모였고 남편은 결혼한 적이 없고 아이를 낳은 적도 없는 거였죠. 순간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에게 당할 만큼 당했고 속을 만큼 속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끝도 없이 남편의 만행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매일 밤 아픈 아이를 끌어안고 울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저에게 매몰차게 굴었지만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 사람들도 다 사정이 있었겠지 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더는 안 되겠어요. 처음부터 저와 딸아이를 기만하고 무시한 인간들을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어요. 얼마 뒤 저에게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소는 서울의 한 고급 일식당이었어요. 저는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비싼 고급 세단을 타고 일식당 앞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예약된 룸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룸 안에 서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을요. 저를 보고 놀라 한껏 경악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너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그 꼴은 또 뭐고? 너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만지리나 알아? 전 남편은 역시나 멍청했어요. 상황 파악이라는 걸 할 줄 몰랐죠. 지금 내 딸한테 뭐 하는 거야? 당장 사과해. 얘는 앞으로 내 뒤를 이어 우리 백화점을 이끌어이라고. 뭐라고요? 얘는 분명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시어머니의 눈동자는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무례하네요. 아무래도 이번 계약은 없던 걸로 해야겠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실언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저와 이 사람은 한때 부부였던 사이예요. 장모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신 눈치를 살피던 전 남편은 에라 모르겠다 싶었는지 허리를 숙이고 90도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뭐? 장모님? 내가 윈이 장모야. 거지 같은 게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복수를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딸 유리의 사망 신고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에 분노한 저를 보고 어머니께서 도와줬어요. 먼저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에스테틱에 어머니 백화점 직원이 슬쩍 연락을 넣었습니다. 일본에서 제품이 좋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백화점에 입점시키고 싶다는 정보를 슬쩍 흘렸죠. 요즘 에스테틱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바로 덥석 물 줄 알았어요. 난 제품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딸하고 서울에 들어왔으니 한번 만나서 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먼저 일식당에 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어머니를 보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쩔 줄을 몰라하며 눈동자를 굴렸지만 그러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식탁에 놓인 음식을 한번 쭉 보시더니 회가 담긴 접시를 들어 남편의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바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자식이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쓴 그 더러운 면상 좀 보려고 불렀는데 도저히 구역질나서 같이 앉아있지는 못하겠네. 내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편이라 당신들이 내 딸한테 함부로 했다고 해서 나도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거야. 대신 앞으로 에스테틱 거는 내 딸에게 100% 일임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당연하죠. 저희가 확실히 모시겠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은 참 배알도 없어요. 바로 저에게 대표님이라고 부르더군요. 거기 앉아 계신 여자 대표님은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저도 이번 일을 위해 사력을 다해야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꼴을 보고 있자니 절로 쓰드숨이 튀어나왔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가게를 벗어나기 직전까지 뒤따라 나온 시어머니와 남편은 허리도 들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배알이 꼬이더군요. 몇 년 전과 저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굴 수 있는 건지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수를 갈겨줬어요. 아참, 지금쯤 김 여사님이 당신 약혼자한테 우리 추억이 담긴 사진이랑 영상 보냈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답답하기는. 당신이 나랑 살면서도 딴 여자 만나고 다닌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지금 그 여자랑 결혼까지 하려는 거잖아. 근데 그 여자는 당신 나랑 산 것도 모르고 유리가 있었던 것도 모르더라. 그래서 내가 싹 다 정리해서 그 여자한테 보냈어. 저는 그대로 손을 한번 흔들어주고 어머니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등을 때리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남편 새끼가 제가 버젓이 그 지옥 같은 집에 살 때부터 딴 여자를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그 여자가 조건도 좋고 집안도 좋으니 시어머니와 작당하고 저를 내보내고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한 거예요. 거기다가 혹시나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안 되니 시어머니는 일부러 병원비도 도와주지 않은 거죠. 오히려 우리 유리가 죽어주면 좋은 일이니까요. 정말 입에도 담고 싶지 않은 인간들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결국 그 여자에게 뻥 차였어요. 그런데도 멍청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정말 제가 어머니 백화점에 자기들 에스테틱 제품을 입점시켜줄 줄 알고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과 시어머니를 매일 이용하고 골려주고 있어요. 백화점에 입점시켜 줄 것처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이 짓도 질리면 무참하게 밟아줄 거예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회사를 망하게 할 생각입니다. 저는 매일 남편 얼굴에 소리를 지르고 괴롭히면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 사랑스러운 유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저의 처절하고도 잔인한 복수를 좀 응원해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이 복수가 다 끝나면 행복해질 거라고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망하는 날 일본으로 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잘 버틸 수 있게 댓글로 위로해주세요.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겉모습이나 외적인 조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어쩌면 인간의 본능일까요? 우리 사회가 겉모습보다 그 사람 내면의 본 모습을 더 중시한다면 이 세상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텐데 말이죠.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얘기냐고요? 지금부터 누가 봐도 겉보기에 초라하고 볼품없는 상황에 처했던 저희 친정아버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초라한 아버지가 구원해준 저의 결혼 생활 얘기까지도요. 아직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뒤로 갈수록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태어나셨어요. 아버지는 훗날 돌이켜 말씀하시길 힘센 나라들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급기야는 강대국들에 떠밀려 전쟁에까지 휘말린 우리 조국의 현실이 어릴 적 힘이 없고 나약했던 자신의 모습과 많이 닮은 것 같다고 슬퍼하셨어요. 어쩜 그렇게 절묘하게 우리나라가 힘이 없던 시절에 그것을 똑 닮은 나 같은 사람이 태어났냐면서요. 아버지의 출생 연도에서 짐작하셨겠지만 아버지는 일제강점기로부터의 해방과 6.25 전쟁, 그리고 군사정변과 월남전 참전, 그리고 IMF 등등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모두 겪고 자라셨어요. 이런 대혼돈의 시대에서 살아남은 자신이 지금 생각해보면 강자인 것 같지만 아버지의 어린 시절은 강함과는 많이 달랐대요.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덩치가 작고 힘이 약해서 힘센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자라셨어요. 그리고 못생겼다고 놀림도 많이 받았대요. 못생기고 덩치 작고 힘이 약한 아버지를 힘센 애들이 가만둘 리 없었죠. 한국전쟁이 끝난 후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가 계속되고 모두가 먹고 살기 어렵던 그 시절, 중학생이었던 아버지의 일상은 하루하루가 괴롭힘의 연속이었대요. 덩치가 작다고 맞고 못생겼다고 놀림당하고 힘이 약하다고 돈을 뺏기고 한 번은 맞기만 하는 게 너무 서러워서 때리는 놈한테 마구잡이로 달려들었는데 그 자식이 날린 주먹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그대로 코뼈가 부러졌대요. 아직도 아빠의 코는 그때의 일로 한쪽으로 휘어 있어요. 아빠는 그날 병원에 실려가면서 생각했대요. 아, 내가 가진 힘으로는 힘센 사람을 도저히 이길 수 없구나. 나같이 작고 약한 사람은 평생을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구나. 그때가 중학교 2, 3학년 즈음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막 사춘기가 된 아이가 깨달은 세상치고는 너무 참혹하지 않나요?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외모를 지닌 아버지가 세상을 살아가기엔 너무도 힘겨웠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만 하셨어요. 힘이 약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렇게 아버지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명문대학에 입학을 하셨고 그날로 온 집안은 잔치가 났지요. 신기하게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까 처음 통성명할 때만 해도 아빠의 볼품없는 외모에 약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던 사람들이 아버지가 나온 대학을 얘기하면 태도가 바로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철이 없지만 아버지도 그때는 어렸으니까 은근슬쩍 학벌을 자랑하기도 했다고 해요. 아버지의 그런 조건을 보고 다가오는 여학생들과 데이트도 해보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회의감이 들었대요. 나를 어릴 적 괴롭히던 애들이 가진 것도 힘이었다면 내가 가진 이 학벌이라는 것도 일종의 힘이다. 내가 이것을 과시하고 산다면 나를 괴롭히던 그 못된 놈들이랑 다른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허세는 그만 부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쌓아온 이 지식으로 좀 더 의미 있는 사회적 성공을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렇게 아버지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군대에 입대하셨어요. 얼른 군복무를 마치고 졸업을 해서 자기 사업을 하시겠다면서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군복무를 하시던 시절엔 그 유명한 베트남 전쟁 파병이 있던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있던 부대 역시 파병에 나설 인원을 모집했는데 어릴 적 괴롭힘만 당하고 살았던 아버지는 어릴 적 연약하기만 했던 자신이 지금은 어려움에 처한 나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에 뒤도 안 돌아보고 파병을 자원하셨대요. 그렇게 파병된 베트남 땅은 기대했던 현실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파병 후 며칠이 지나고 항구에서 부대로 이동하는데 베트콩 게릴라군이 나타나서 기관총을 쏘아대고 수류탄을 날리는가 하면 겁먹은 아군이 마구잡이로 쏜 총알에 동료가 맞기도 했대요. 어디 그뿐인가요? 베트남의 밀림에 의해 사건에 비하면 3배쯤 더 무서웠대요. 특히나 야간에 밀림을 행군할 때는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게릴라군의 습격에 대비하며 4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후레쉬도 켜지 못하고 축축한 밀림을 지나와야 했던 적도 있고, 그러다 보면 커다란 뱀도 한 번씩 마주치는데 전우들 사이에선 야, 넌 뱀이 무섭냐 베트콩 놈들이 무섭냐 하는 말이 늘 오갔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야, 베트콩이고 뱀이고 쏴 죽이면 그만이지만 나는 오늘 보급이 안 올까가 제일 무섭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실제로 보급로가 공격을 받아 3일이 넘게 보급을 받지 못해 다 같이 굶은 적이 있는데 이미 한국전쟁의 참삭을 겪어보신 아버지는 그 3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몸살이 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베트남 파병 생활을 다행히 아무런 부상 없이 마치고 귀국해서 무사히 전역을 하신 아버지는 잠시 쉴 틈도 없이 대학의 남은 학기를 마치고 군생활 동안 모아놓은 돈과 동네에서 장사를 하셨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약간의 도움을 받아 자신만의 사업체를 차리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사업은 섬유 수출 사업이었어요. 60년대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던 한국의 수출 강세가 70년대에 들어서는 아버지가 하셨던 섬유 수출 사업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어요. 어떤 해에는 그렇게 수출 확대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셨어요. 어릴 적 힘센 친구들에게 맞고만 다니던 볼품없던 아이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수출 여군으로 발돋움한 것이죠. 아버지와 엄마는 아버지의 사업이 막 상승가도를 탈 무렵 주변 어른들이 제안한 맞선을 통해 만나셨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에서는 아버지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엄마도 아빠가 겉보기와 다르게 내실이 깊은 사람 같다며 금세 마음을 열었고 머지않아 두 분은 결혼을 하게 됐죠. 그렇게 태어난 외동딸이 바로 접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리고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나 자라던 학창시절만 해도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잘 살진 않았고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다행히도 저는 그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 점은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난하게 대학까지 입학을 해서 어느새 졸업을 할 때가 됐고 그때 즈음에 혼사 자리가 들어왔어요. 상대 집안은 시아버지 되실 분이 전도 유망한 재선 의원이시라고 했어요. 업계에서 입지가 탄탄했던 아버지와 저희 집안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혼기가 찬 자신의 아들과 사돈을 맺자고 제안해 온 것이지요. 아버지는 그 시절 흔하게 행해지던 정경유착의 한 형태로 보고 처음에는 혼사 자리를 거절하셨는데 계속된 상대 집안의 요청에 아버지는 저의 의사를 물어오셨어요.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저 결혼을 한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제안을 해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집안의 위치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생각도 들어서 일단 남편 될 사람은 한번 만나는 보겠다고 했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편은 너무나 젠틀하고 교양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가정교육을 엄격하게 받고 자라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조심스럽다고 했어요. 그 시절 흔치 않았던 해외 유학파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차근차근 입지를 쌓아가던 인재였어요. 머지않아 회사를 나와 자기 회사를 차릴 거라고도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남자는 사귀어 본 적도 없었는데 결혼을 하자고 다가오는 이렇게 괜찮은 남자가 눈앞에 있으니 그날로 집에 돌아가 아버지한테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무언가 망설이시는 듯 했지만 그래도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수락을 하셨어요. 그렇게 올린 결혼식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정재계에서 꽤나 이름 있는 양가의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큰 축복 속에 결혼을 올렸거든요. 제 인생을 이제껏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잘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기대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신혼 때와 결혼 초기의 남편은 크게 문제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준비하던 회사에 법인을 설립해 성실하게 운영을 해나갔고 야근과 회식이 잦긴 했지만 남편감으로서의 큰 문제를 일으켰던 적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꺼림칙했던 것은 계속해서 아버지 사업에 관심을 보였고 점점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에 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엔 은근슬쩍 시아버지 정치활동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슬며시 꺼내곤 했었는데 나중엔 그것을 점점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장인어른께 아버지 정치 후원의 명목으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더군요. 저는 이 사람이 이러려고 나랑 결혼을 한 걸까 하는 불쾌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인데 그 정도 도움 요청은 아버지에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께 사실 그대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제야 올 것이 온 것 같다며 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남편이 통해서가 아니고서도 이래저래 은근슬쩍 아버지에게 그런 요청을 저모르게 해오셨었나 봐요. 아버지는 그런 요구들을 잘 돌려 거절을 하다가 이제는 딸인 저를 통해서까지 전달을 받게 되니 이제야 올 것이 왔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제게 연신 미안하단 말씀만 하시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미안하다, 내 딸.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힘이 없어서 정말 미안해. 저도 미안해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때가 유난히 힘들었던 건 돈을 마련하고 전달을 하는 일보다 어릴 적 힘센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트라우마가 떠올라서였다고 했어요. 어린 시절 내내 작고 약하다는 이유로 괴롭힘만 당하다가 이제는 당신도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만큼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고 귀하게 키운 딸 자식도 시집 보내놨으니 인생의 숙제는 다 이룬 것 같다고 여기셨었대요. 더 이상 힘이 없고 초라하다고 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요. 그런데 다시 한번 힘이 있는 사람의 강압적인 요구에 굴복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으니 아버지가 어린 시절을 상기하며 얼마나 괴로워하셨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것도 다른 먼 관계의 사람도 아닌 사돈댁으로부터요. 저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시는 아버지에게 되려 제가 죄송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댁의 요구를 저의 입장을 통해 전달을 하면서 결국엔 제가 아버지의 어린 시절 상처를 상기시킨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아버지께 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일절 묻지 않았고 남편에게도 내용 전달했으니 더 이상 이 얘기는 안 꺼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시아버지의 당내 입지는 계속해서 커져갔고 대중적 지지도는 날로 올라갔어요. 분명히 아버지의 도움이 컸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아버지가 그것들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하기 위해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네요. 아닌 게 아니라 기업가 정치인 사돈관계의 정경유착은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사회와 언론의 분위기가 그런 것들을 크게 질타하는 분위기였던 것도 한몫을 했고요. 실제로 2000년대 들어서는 이런 사돈관계의 정경유착이 물밑으로 많이 숨어들었지만 이때만 해도 대놓고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암암리에 만연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자칫 이것이 문제가 되어 평생을 일궈놓은 자신의 사업터전을 한 번에 잃지 않기 위해 정말 여러모로 대책을 모색하셨죠. 게다가 이런 요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버지의 고민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이 결혼에 대해 회의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돈어른의 이 노골적인 돈 요구가 받아들여지기가 무섭게 저에 대한 남편의 태도는 무섭게 돌변했습니다. 야근과 회식은 그 빈도와 시간이 도를 넘어서서 아예 안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 누군가와 자주 몰래 통화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누군지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남편을 더욱더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저만의 자격지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몇 년이 됐지만 아기가 들어서지 않은 상태였어요. 지금이야 불임 부부가 상상 이상으로 많고 아기도 잘 낳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기를 가질 수 없으면 아내 쪽으로 묘하게 귀책이 기울어지는 분위기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나에 대한 마음보다 아버지의 재력을 이용하려고 결혼을 계획한 것만 같은 남편과 시아버지에 대한 피해의식과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자격지심 때문에 점점 이 결혼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계속해서 밖으로 나도니까 저의 삶은 점점 더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큰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1997년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전 국민이 다들 기억하시죠? 네, IMF 외환위기 말입니다.
영원히 탄탄할 것만 같던 아버지의 사업은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급기야는 채무 상환 기간을 맞추지 못해 부도가 났고 그렇게 저희 집안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쯤 되면 남편과 시아버지의 태도가 어땠을지 짐작하시나요? 아버지는 부도 직전 시아버지를 찾아가 혹시라도 사돈께서 도와주실 방법은 없는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때 말씀하신 시아버지의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으신데요. 김 회장님, 저는 정치인이지 기업가가 아닙니다. 지금 시기에 저를 이렇게 찾아오시면 제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아무리 국가 부도 상황이라지만 머지않아 상황이 나아지겠죠. 오늘은 일단 돌아가시죠. 아니,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사돈 어른을 도와드렸는데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환 기한까지 부도를 막을 수 있는 일말의 도움이라도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움이라니요? 큰일 날 말씀.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제가 무슨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정치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중죄입니다. 박 보좌관, 김 회장님 바깥까지 모셔다 드려. 사돈어른! 사돈어른! 인면수심, 배은망덕, 그 어떠한 나쁜 말들을 다 갖다 붙여도 모자랄 시아버지의 뻔뻔한 태도는 그렇게 아버지 인생에 큰 상처로 남게 됐고 그날 이후로 양가 어른들의 교류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런 시아버지가 이제는 다 망한 사업가를 굳이 돌볼 필요가 없었을 테죠. 그 사업가가 자신의 사돈이어도 말이죠. 아버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사회가 보기에 아무런 볼품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을 한 거예요. 더 슬펐던 것은 그날 이후로 남편의 횡포는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는 밥도 안 차려놓았다면서 물건을 집어던지곤 했습니다. 저에게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지혜비 망하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진 게! 라며 심하게 모욕적인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야, 내가 너 맛이 없어서 밖에서 다른 언니들이랑 좀 놀다 왔다. 뭐 불만 있냐? 어? 이미 부부관계는 하지 않은 지 오래였고 제가 아기를 가지지 못했기에 남편의 저런 치욕스러운 말에도 묵묵히 참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부도가 난 이후 투자자들에게 집단 형사고소를 당해서 끊임없는 검찰 조사와 재판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급기야는 구치소에서 쓰러지셔서 구속 집행 정지가 되어 잠시 본가에서 요양 중이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바닥을 쓸고 있던 아버지와 저는 통화만 하면 서로 수화기 너머로 펑펑 울었습니다. 하루는 건강이 염려되어 반찬이랑 음식들 좀 해서 갖다 드릴 겸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것을 듣고는 다가와 다짜고짜 전화를 뺐더니 분명히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듣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야, 너 지금 니네 애비한테 전화하면 우리 아버지 입장 곤란해지는 거 몰라? 어? 아이, 진짜 무식해가지고 하여튼. 이러더니 자기가 수화기를 바꾸고는 아이고, 우리 장인어른 고생이 많으시죠? 죄송하지만 지금 따님이랑 통화는 좀 어렵겠습니다. 몸조리 잘 하시고 부디 재판장에서 저희 아버지 이름은 안 나오게 부탁 좀 드립니다. 그럼 끊습니다. 이러더니 전화를 툭 끊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 행여라도 장인어른 만나러 갈 생각하지 마. 니네 아버지 지금 형사재판 받는 중인데 우리 아버지 며느리가 만나러 갔네 어쨌네 뉴스에서 말 나오는 순간 넌 내 손에 죽는다. 왜? 억울하냐? 억울해? 지금 이 세상은 말이지 능력이 없으면 개돼지 취급받는 거야. 그런데도 내가 꼬박꼬박 장인어른으로 대답해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 알았어? 저는 그대로 홀로 방 안에 들어가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픈 아버지에게 안부 전화 한 통도 할 수 없고 만나러 갈 수도 없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너무 서러워서요. 우리 아버지 누구에게도 개돼지 취급받을 만큼 함부로 살아온 분 아닌데 저는 그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며칠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몸을 일으켜 끼니를 챙겨 먹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한테 통화도 못하게 하고 만나러 가지도 못하게 하니 대신에 좋은 것 사드시라고 용돈이라도 얼마 송금을 해드려야지 생각이 들어 따로 모아두었던 비상금 뭉치를 들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분명히 이것도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최대한 남편 눈을 피해서요.
그렇게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그날따라 하필 집에도 들어오는 둥 마는 둥 하는 남편이 웬일로 현관문을 열고 일찍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너 어디 가냐? 당신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와요? 그건 네가 알 바 아니고. 너 이거 뭐야? 제가 들고 있던 현금을 넣어둔 손가방을 보더니 하는 말이었어요. 뭐야, 일이 안 되나? 안 돼요! 안 돼요! 남편이 손가방을 뺏어들면서 바닥에 떨어지자 모아놓았던 현금 뭉치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너 이거 뭐냐? 똑바로 말 안 해? 그냥 아빠 보약이라도 한 첩 지어 드시라고 보내드리려고 한 건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오늘 왜 일찍 왔냐고? 오늘 느낌이 아주 쎄하더라. 네가 며칠 조용히 죽어 지내는 거 보니 행여라도 장인어른한테 돈다발이라도 보내는 거 아닌가 해서 와봤더니 내 촉이 딱 맞았네. 너 지금 정신이 있냐? 이 시기에 뭐? 범죄자한테 돈을 보내? 범죄자. 자신의 장인어른한테 범죄자래요. 상상이 가세요. 평생을 정직과 성실로 일궈온 기업이 무너지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장인어른한테 범죄자라니요.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남편의 무례함을 못 견뎌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당신 장인어른이잖아요. 심지어 몸도 안 좋아서 쓰러지신 분한테. 뭐요? 범죄자? 당신은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는 당신 아버지는요, 떳떳하게 지금 위치까지 올라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손이 제 뺨을 내리쳤는데 어찌나 힘이 세던지 저는 그대로 땅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바닥인지 천장인지 모를 풍경이 눈앞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멍멍한 귀 속으로 남편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건방지게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말대꾸야, 어? 다 망한 집안의 거지 같은 게 아내로 달고 사는 것도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범죄자 애비랑 통화 좀 못하게 했다고 바락바락 대들어? 어? 그리고 뭐? 어디서 그 천박한 입으로 우리 높으신 아버지를 들먹여? 제가 살면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그 누구한테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에게 이렇게 맞다니요. 처음 맞아본 뺨은 아프기도 너무 아팠고 무엇보다 너무나 치욕스러웠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너 지금 우리 아버지 중요한 시기라 내가 참는데 그것만 아니었으면 니까짓 거 쥐도새도 모르게 내가 묻어버릴 수도 있어, 알아? 운 좋은 줄 알고 당장 방으로 기어 들어가. 저는 그렇게 홀로 방 안에 틀어박혀 밤을 새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남편이란 작자는 그 길로 또 집을 뛰쳐나가 며칠이 돼도 집에 들어오질 않았고 저는 식음을 전폐한 채로 며칠을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즈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몰락한 집안과 그것을 도울 수 없는 현실, 시댁의 철저하고 처절한 외면, 인간이라고 하기도 아까운 쓰레기 같은 남편. 더는 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사람과 이혼을 하고 잘난 시댁과 영원히 이별을 하는 것이 저와 저희 집안에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어쩌면 시댁에서도 그걸 원했을지도 모르죠. 이제는 망해서 아무런 힘도 재력도 그리고 쓸모도 없는 사돈 집안이 하루가 다르게 입지를 다져가는 유력 정치인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거기다 아이도 없었으니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에 어떠한 책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몸과 마음의 상처를 뒤로하고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만 겨우 끼니를 채우고 그 길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일방의 귀책이 이렇게 분명할 경우에는 순조롭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의 안내를 받고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에게 몰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몸은 좀 어때? 밥은 잘 챙겨 먹어?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잘 이겨낼 거야. 아빠는 그저 우리 딸 걱정뿐이다. 그래, 별일 없지? 아빠,
나 이혼하기로 했어. 아빠도 지난번 통화하면서 느꼈겠지만 그 인간의 무례함은 이미 도를 넘어섰고 시댁도 곤경에 처한 우리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 더 이상 이 결혼 이어가는 건 의미가 없어. 아빠 나 이해해 줄 거지?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조금만 참고 기다려. 이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우리 딸, 아빠 믿고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지?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가 왜 미안해? 철없이 이 결혼 결정한 것도 나고, 그리고 아빠 상황 힘든 건 아빠 잘못 아니잖아. 온 나라가 다 힘든 상황이어서 그런 걸 아빠가 자꾸 왜 미안해? 딸이 이혼한다는 말에 미안하다는 말만 연신 반복하는 아빠의 모습에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른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아빠의 병간호와 재판을 돕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돌아간 집에서 저는 다시 한번 못 볼 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현관문 열쇠를 열려고 했더니 문이 빼꼼히 열려 있었고 신발장에 들어서자 각종 옷가지가 신발장과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는 익숙했는데 처음 보는 여자의 겉옷과 속옷이 바닥에 여기저기 미역처럼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들려오는 남편과 낯선 여자의 신음소리. 저는 직감적으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아차리고 서재에 있던 사진기를 꺼내 안방에 들이닥쳐 뒤엉켜 있는 남편과 상간녀의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어머. 오빠, 아무도 안 온다며. 뭐야? 너 언제 왔냐?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 기어들어와. 아이, 젠장. 그나저나 한창 재미 보고 있었구만. 근데 그거 찍어서 뭐 어떡하게. 이봐요, 언니. 당신이 뭔데 우리 사진 찍어요? 빨리 이리 내요. 저는 발가벗은 두 짐승들의 뻔뻔한 태도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이혼하자. 어차피 당신도 아버님도 우리 아빠한테 단물 다 빼먹었잖아. 그리고 나도 당신 같은 쓰레기랑은 더는 못 살아. 이 사진은 증거자료로 보관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잘나신 당신 아버님이 간통죄 형사고발까지는 막아주실지 몰라도 당신한테 당한 것만큼 위자료는 톡톡히 받아야겠으니까 준비해두고. 뭐? 이게 진짜 돌았나? 너 한번 죽어볼래? 이리 와봐. 한두 대 맞을 각오로 하고 던진 말이라 그렇게 난리치는 남편의 행동이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아, 오빠 왜 그래? 그만해. 이봐요, 언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나가세요. 진짜 짜증나. 오빠, 그만 화내고 우리 하던 거 계속하자. 아까 그거 너무 좋았잖아, 우리. 언니! 안 나가고 뭐해요? 옆에서 거드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싶었지만 어차피 증거도 확보했겠다. 여기서 더 말을 섞고 있는 것이 손해인 것 같아서 그 길로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잘난 당신과 당신 아버님, 내가 꼭 박살내버릴 거야. 기대해. 지랄이 났구만 아주. 야,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네 그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볼품없는 애비랑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아라. 저는 끝까지 모욕적인 조롱을 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지체 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지금은 없어진 간통죄 고발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힘있는 시아버지의 힘 덕분인지 간통죄 형사고발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또한 기각이 됐습니다. 예상 못한 바는 아니었지만 힘있는 자의 만행이라는 것은 늘 치를 떨리게 만들더군요. 그렇게 지루한 법정 싸움 끝에 결국에는 협의 이혼으로 저의 결혼 생활은 종결됐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의 해방감을 느낄 새도 없이 저는 아버지의 남은 재판을 좋은 결과로 이끌기 위해 온전히 힘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 죽으란 법은 없는가 봅니다. 어느샌가 아버지의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더니 그동안 아버지가 받았던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결을 받고 아버지는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재판을 승소하고 뛸 듯이 기뻐하던 저와 엄마와는 다르게 아버지는 왠지 결과를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의외로 침착하셨습니다. 아빠,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우리 가족 완전히 다 자유의 몸이에요. 제가 뭐라도 해서 엄마 아빠 먹여 살릴 테니까 이제 아빠는 편히 쉬세요.
그래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우리 당신이랑 수진이랑 나 앞으로 편안하게 살 생각만 합시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버지는 묵묵히 엷은 미소를 띄우시며 엄마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많이 좁아진 집으로 돌아와서 그동안에 정말 모질었던 삶을 정리하고 잠시 소강 상태의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번씩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전 시아버지의 정계에서의 승승장구 소식은 계속해서 저를 좌절시켰습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차기 대선의 경선 주자로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편의 회사 또한 계속해서 규모가 커지고 있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또 있을까요? 정말 지옥 같은 곳에서 잘 빠져나와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는데 다시금 악마 같은 그들의 소식을 들으니 다시금 그때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들로부터 입은 상처가 아물기도 했다가 다시 되살아나기도 했다가 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무심코 틀었던 TV를 봤는데 너무나 흥미진진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전 시아버지의 정치 비자금 이슈가 한창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빠, 빨리 와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는 묵묵히 그 뉴스를 바라보더니 제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드디어 때가 온 것 같다. 네? 때라니요? 무슨 때요? 나랑 같이 갈 때가 있다. 얼른 따라서 오너라. 네? 어디를요? 가면 알게 돼 있어. 얼른 와. 그렇게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와 함께 간 곳은 어느 고급 일식집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는 룸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빠, 여기는 갑자기 왜? 잠깐 기다리고 있어봐. 그렇게 10여 분쯤 지났을까요? 우리가 있던 룸의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한 남성이 들어오는데요. 세상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물급 정치인이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 선생님. 아유, 따님도 와 계셨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아빠,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금? 수진아,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지금부터 이분과 함께 너의 전 시아버지 그 인간과 네 전 남편을 무너뜨릴 거야. 네? 그게 도통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의 비자금 관련 이슈는 시작에 불과해. 오늘 그 뉴스는 의원님 쪽에서 심어놓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흘린 거다. 의원님은 이 뉴스가 나는 그날이 바로 작전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하셨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다. 의원님과 아빠가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들로 차근차근 너희 전 시아버지와 전 남편을 무너뜨릴 거야. 김 선생님께서 따님께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것 같으니 그렇게 아시지요. 편의상 이 의원님을 A 의원님이라고 할게요. A 의원님과 아버지를 통해 듣게 된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대략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전 시아버지에게 전달했던 정치자금, 아버지 회사의 부도, 저의 이혼, 그리고 오늘 뉴스에 뜬 전 시아버지의 비자금 뉴스까지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도 잘 감이 안 오시죠? 이 이야기는 제가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에게 어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이 다가오더니 편지를 한 장 주고 가더래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랍니다. 선생님과 따님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칫 기업가 정치인 사돈 관계의 정경유착으로 인해 선생님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따님의 안위가 가장 시급합니다. 아버진 처음에는 그냥 장난을 치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정경유착이나 국가보안법 운운하는 것을 보니 적어도 우리 집안이나 사돈댁에 대해서 무언가 알고 있는 사람 같아서 일단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번에 다시 그때 그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이 길을 가던 아버지에게 슬며시 다가오더니 잠깐 저희와 함께 가시죠. 선생님의 안전은 저희가 보장드립니다. 하면서 고급 세단에 태우더랍니다. 아버지는 그 상황이 무섭긴 했지만 제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 일단 따로 나섰다고 해요.
그렇게 도착한 모처에는 이 A 의원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죠. 아, 예. TV에서 많이 뵀습니다. 도대체 저에겐 무슨 용건으로? 선생님의 사돈이 되는 그 의원은 현재 여러 정치 비자금 및 선거법 관련 위반, 그 밖에 각종 형사법 위반의 정황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저 포함 당내 소수의 인원들만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다만 증거 확보가 잘 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더군요. 워낙에 이미지 메이킹과 원론 플레이에 능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의원도 영원히 정계에서 떠나보내고 따님도 안전하게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죠? 사돈댁이 정계 은퇴를 하는데 도와달라니요. 아니 그것보다 사돈댁과 당신은 세상이 다 아는 정적관계 아닙니까? 제가 당신한테 정적 제거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만 어차피 당신도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전국에서 이점을 차지하려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 절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행동은 않으니까요. 정적 제거?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이요, 이 나라의 수많은 불법 세력과 결탁이 되어 있고 갈수록 그 입지와 세력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실권을 잡게 되면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만일 그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적을 제거해야 한다면 저는 몇 번이라도 더 정적을 제거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따님의 안전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자기 이득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놀랍진 않습니다만 자꾸 제 딸의 안전을 말씀하시는데 제 딸이 지금 어디가 어떻게 위험하다는 겁니까? 따님과 결혼한 그 정치인의 아들, 오래전에 살인 혐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언론에 발표는 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금방 무혐의로 풀려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학을 떠났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증거가 영원히 사라졌기 때문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평소 행실이 좋지 않고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여러 말썽을 일으켰어요. 유학 시절에도 사귀던 여성들을 손찌검 맸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증거는 없고요. 저는 아주 강력하게 이 모든 증거인멸이 선생님의 사돈댁이 주도했다고 의심합니다. 이쯤 되면 저의 당리당략 때문이 아니라 따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의 손을 잡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머지않아 그 아들의 공격성이 따님에게로 드러날 텐데요. 너무나 엄청난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손이 덜덜 떨렸다고 해요. 저도 이 대목을 듣는데 제가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사람이랑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인이요? 여자한테 손찌검을 한다고요? 의원님, 지금 그러면 바로 제 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바로 이혼을 시키든지 할게요. 의원님 일은 그 다음에 돕든지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지금 그 다급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따님을 데려오거나 이혼시킬 아무런 명분도 없거니와 따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상황이라 더 설득력이 없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그렇게 섣불리 움직이시면 사돈댁 의원의 의심만 사게 될 겁니다. 이제껏 제가 모아온 의혹의 실마리조차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제 이득을 위해 선생님의 따님을 이용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그 의원의 처벌과 따님의 안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뭘 하면 되죠? 오래 지나지 않아 그 의원 쪽에서 선생님께 정치 자금을 요구할 겁니다. 그때 지체 없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일종의 함정수사 같은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함정수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의원 쪽에서도 사돈관계의 거래이기 때문에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금을 전달받으려고 할 거고 그 한 번의 자금 전달로 그 의원을 처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노리는 것은 그 전달의 과정 중에서 알아낼 수 있는 송금 계좌가 아니라면 송금의 방법, 송금 담당자, 전달된 자금의 이동 경로를 통해 그 의원의 동선과 행동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아직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으나 현재 조금씩 불거지고 있는 외환위기가 앞으로 더 커져서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국가 사태가 발생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선생님의 기업을 의도적으로 해체해야 합니다. 마치 자연스럽게 외환위기의 여파인 것처럼요. 아니 이보시오. 지금 수십 년을 일궈온 내 일터를 당신 정적 하나 제거하겠다고 해체를 한단 말이오? 도사구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은 선생님께 요구하는 자금들을 다 합법적인 형태로 받아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을 안심시킬 겁니다. 그러나 어느 때고 선생님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방해나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면 각종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선생님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짓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선생님의 기업이 해체돼서 소위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굳이 선생님은 쳐다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태가 일부러 되어 그 사람의 표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아마 기업의 부도에서 흔히 마주하게 되는 재판을 받게 되실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재판 절차와 보상 절차는 선생님의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께 피해가 가지 않게 저희가 완벽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사돈댁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모아서 제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이런 사돈 한번 잘못 맺었다가 수십 년간 가까운 제 일터를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그것이 선생님이 처한 현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 이렇게 선생님 앞에 있는 것이고요. 여러모로 국가가 위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의 위험 요소들은 하루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돈댁의 그 최종 정계 은퇴가 실현되기 전에 제 딸은 그 집안에서 완전히 구출해오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 순간쯤 됐을 때 그 집과는 아무런 연관도 남겨놓고 싶지 않아서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저희가 조사한 사위분의 전력에 의하면 머지않아 따님과 이혼할 수 있는 많은 빌미를 제공할 겁니다. 그저 그 과정 중에 따님께 큰 위해가 가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딸이 위협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데 손만 놓고여 있어야 한다니 정말 답답하네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버지와 A 의원님의 이 기나긴 작전은 차례대로 순서를 밟아 진행됐습니다. 아버지는 최대한 빨리 저를 그 집안에서 구출해오고 싶었는데 너무나 주도 면밀한 시아버지가 일말의 틈도 잘 주지 않아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서 그 와중에 계속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제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대요. 제가 이혼을 결정하고 전화를 드렸을 때 끊임없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제서야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A 의원은 오랜 물밑 작업 끝에 전 시아버지가 부정한 짓을 저지른 여러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통쾌했던 것은요. 시아버지의 그 비리의 그 아들놈, 제 전남편이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전남편이 운영했다던 법인 사업체가 있었죠. 그것은 사실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그 법인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시아버지의 비자금 세탁이었어요. 여기저기서 확보한 비자금을 마치 합법적으로 생산해낸 것 마냥 탈바꿈 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전 남편이 했던 짓거리였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증거를 아버지와 A 의원님이 확보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고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님의 전 시아버지는 적어도 이번 대선 게임에서는 완전히 아웃될 거고 어쩌면 영원히 정계를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따님의 전 남편은 아마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체포되기 직전일 거예요. 선생님,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따님도요. 이제 뒷일은 모두 제게 맡기시고 편안히 지켜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 몇 년간 들었던 소식 중, 아니 살면서 들었던 소식 중 가장 통쾌한 소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유행한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죠. 연진아, 나 지금 너무 신나. 네, 제가 지금 딱 그 심정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주 오랜만에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 이혼하고 나서는 처음일 거예요. 전화는 받지 않았고 음성 메시지로 넘어가더군요.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음성 메시지에 남겼습니다. 나락 가보니까 기분이 어때? 네 잘난 애비도 정치 생명 이제 끝났고
우리 아버지 보고 범죄자라고 조롱하더니 너가 이제 범죄자가 됐네? 이 모든 선물을 누가 준비했을 것 같아? 바로 너가 개돼지라고 멸시하던 우리 아빠가 선서해준 거야. 이 개돼지만도 못한 쓰레기야. 그리고 너가 딴 년이랑 뒹굴던 그 사진 아직 기억하지? 그거 신문사에 보냈는데 아마 예쁘게 잘 나올 거야. 어찌저찌 이혼 소송에서는 잘 피해갔겠지만 이 사진이 언론에 퍼지면 너 지금 받는 재판에도 좋지 않을걸? 감옥에서도 신문은 볼 수 있으니까 잘 감상하고 언제 어디서 살든 제발 곱게 죽지 마라. 안녕. 전 남편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시절엔 지금과 다르게 음성 메시지를 꼭 확인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들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힘 있는 자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냈다는 거죠. 그렇게 전 시아버지는 영원히 정계를 은퇴했고 전 남편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그 엄청났던 사건 이후로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아버지는 그 이후로는 다시는 사업은 하기 싫다며 작은 가게를 운영해오고 계시고요.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아마 처음 결혼 때 임신이 되지 않은 것은 저의 문제가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그 A 의원님의 정체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소재 특성상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분의 정체를 밝히기에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진정 이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했던 훌륭한 정치인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오래전 강렬했던 기억을 돌이켜 얘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겉모습 때문에 혹은 외적인 조건 때문에 무시나 멸시를 받아본 적 있나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실이 바로 선 사람이면 어떤 시련이 와도 저희 가족처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엄마,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외식을 하러 가기로 한 날이라서 이만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